예,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입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두 가지를 좀 할 건데요. 첫 번째 내용도 매우 유감인데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한정혜 의원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조민호 이사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등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지나고 10월 29일 전경에 조민호 이사장이 부서장과 팀장을 소집해서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사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 라고 색출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상대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지금 했다고 해요. 이거는 국정감사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증인 선서를 했던 국정감사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당장 통일부 차원의 감사가 실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직무정지를 시킨 후에 감사원 감사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이 이제 오늘 소위로 이제 직회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놓은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되지를 못해서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기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파병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의안에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투입되어 있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는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던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계셨고 또 당국자, 정부 고위 당국자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이런 우려와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저는 책임있게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확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도 급변했고 또 우리가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힘에 의한 평화라든지 아니면 가치 외교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노선에 대해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을 우리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저는 요구가 지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이 민주당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잘 논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빨리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 조치들을 결의안에 담는 것은 정부가 하는 어떤 외교적인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심각하게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하루빨리 좀 합의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두 분, 예,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주시고, 또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게 오늘 질의할 사항은 대체 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예, 많은 의원님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질의 순서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야 이렇게 골고루 순서대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영배 간사님이 특별히 말씀이 계셔서 한정혜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안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지난 광복절 행사 때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뉴욕시 주재 광복 지부장님의 발언을 듣고 있었던 김의환 뉴욕 총영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만하지요. 저희가 미주반이어서 뉴욕 총영사를 감사를 갔었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영사의 국가의 국격을 대변하는 외교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동포들을 같이 통합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본인은 사과할 뜻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좀 엣지 있게 해야 언론에서도 제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말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는 보다 못한 사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태도가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분이 무슨 뒷배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눈에 들어서 뉴욕 총영사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을까? 그런데 발견을 했습니다.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2000년에 김의환 현 뉴욕 총영사가 포럼을 하나 만듭니다. 포럼 2020이라고. 지금 현재 이름이 포럼 더 나은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이 포럼 2020은 2010년도에 들어서서 한번 재편을 하는데 그때 대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름 업무를 맡아서 관장을 하면서 포럼을 이어가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십상시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건희 현 대통령 부인께서 참여를 하십니다. 김의환은 뒷배는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건희 여사가 만든 사람인 거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은 윤석열을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1이에요. 그리고 실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인사전행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김건희 라인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이 김건희를 뽑은 것도 아닌데요. 대한민국 특히나 외교 라인이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국정을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통령실에 이런 친분으로
대통령의 부인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뽑혀 들어가고 핵심이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잘리지도 아니하고 해임되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오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는 법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였는데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장관이 되시기 전에 이미 다 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미국 대선이 끝이 나고 정말로 전 세계는 미중유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인사전형을 하고 있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전혀 해임하거나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직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지적을 합니다만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부 장관께 좀 질의하려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현안으로 중요한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장관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화, 불안의 요소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정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 10월 30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월 30일 날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했던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SCM 성명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북한이 핵 고도화했던 2016년 이후에 9년 만의 일이다. 매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튿날 열렸던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되긴 했지만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4년 만에 새로 채택했던 정강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다 삭제되었다.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는 미국 백악관의 선임 보좌관이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단 말이죠.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사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4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그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날 김정은이 미국이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 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천명한 바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 가는 그런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외교부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자칫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을 해야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매번 강조해서 제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고 계신 그 충분한 배경과 그에 대한 이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그러나 그에 대한 제 답변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려사항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국제 안보 환경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당한 안보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에 대하는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해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면서 트럼프 신행 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칠성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그 출국 납부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기재부 발표 자료에 보면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관 관련성이 미흡하다 해서 이 출국 납부금 없애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외교부의 의견 조회가 있었죠,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거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협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당연히 뭐 의견 조회는 당연히 있었을 네. 거고요. 뭐 그것도 안 했다면 정말 그건 정부가 말이 아니죠. 근데 이게 24년 3월이었는데 6개월 전 23년 9월 달에 그 기재부 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 계획서에 보면 적합성, 전환 가능성, 요율의 적정성, 감면의 적정성 등등등등등 해서 전부 적합 판단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기재부에서 외교부에 의견 조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아는 한 기재부의 입장은 제가 차관했을 때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관성 있게 문제 제기해왔다는 것만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관성 있게 문제 제기했다는 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외교부 입장은 뭐였습니까? 아니요, 조세 원칙 국민의 조세가 아닌 부담금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아니 그 기재부 입장 말고요. 네. 기재부에서 외교부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외교부 입장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뭐 계속 그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그러나 그 원칙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몇 년 동안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24년 3월 달에는 그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철회한 건가요? 정부 내부에서? 그렇죠. 그 일반 예산으로 그걸 보완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저희들이 그걸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정부 전체가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신 거네요. 그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전체 정부의 그 부담금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명분으로 하셨어야지. 자료가 어떻게 되냐면요.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예방관 관련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기금의 목적과 부담금 징수 대상과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담금과 이걸 또 일반 회계로 넘겨서 조세 부담을 하는 어떤 체계의 문제에 동의했다면 그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발표 내용이 보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의견이 돼 있다가 6개월 만에 관련성이 미흡하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정해놓은 목표를 갖고 그냥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관련성을 문제를 가지고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걸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기재부 자료가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중국국으로 그냥 소신 없이 부처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저번 현안 질의 때, 확정 판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집행 절차 송달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뭐 검토 좀 하셨습니까?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리지 않았는데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본이 그 상고를 포기하고 해서 종결된 사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하셨고요. 이게 뭐냐면 송달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못 모르시는 거네요. 집행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송달 거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2011년 8월 달 네, 다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뭘 검토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상고를 포기해가지고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뭐가 남아있는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중구난구 김기웅입니다. 외교부 통일부다 관련된 사안이긴 한데 외교부 장관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후보가 이제 거의 당선되는 거로 정해지면서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방위 분담금 여러 가지 하여간 여기저기서 언론에서도 많은 또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충분히 이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금 환율도 오르고 하니까 이렇게 해나가겠다 해서 국민 불안이랄까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혀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하나 제안 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 저희가 뭐 구체적인 거는 입장을 밝힐 수가 없고 미국하고 이제 행정부랑 조율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북미 간의 첫 회담을 할 때 예를 들어 국방부 차관도 계시지만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미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해지는 거고 서로 입장이 있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번처럼 우리랑 뭐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가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신행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하고 해야 뭐 되는 것이지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지금 경제 부분도 걱정들이 많이 통상 등 해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교 안보도 그렇고 통상 경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의 어떤 기본 입장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원칙과 방향은 지켜나가겠다라는 거를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우선 선두그룹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 정상과 통화한 선두그룹 속에 우리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새 당선인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초 위에서 또 면담과 또 이어지는 후속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고 또 말씀하신 경제 통상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경제부총리 주재하는 경제장관 회의에 저도 참석해서 모든 1차적인 협의를 가졌고 거의 주 단위로 저하고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상황들을 점검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또 뭐 당연히 저희들이 신정부 출범할 때까지 2달 동안 우리 주도로 우리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또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각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면밀히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율해가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아침에 새벽같이 관계장관들이 모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평통과 통일부에 관한 지적을 하나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과 성평등의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아직 아예 없고 분과위원장 중에는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문위원회도 33%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중추기구입니다.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통일부가 포럼을 하나 했는데 20명 발제자가 전부 남성이라서 영국 대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지와 의식이 없다는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본 질문은 파병에 관한 건데요. 마침 국방부 장관께서 오셨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오늘 레바논하고 남수단 파병 연장안을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파병안은 국회 동의를 받고 외교부 사안과 협력 사안이기 때문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5명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 신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파병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그건 파병이 아닙니다. 파병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군이 해외 파병되어 있는 현황을 아십니까? 몇 개국에 몇 명인지 대강 아세요? 예, 지금 현재로 나가 있는 건 4개국에 한 아닙니다. 예, 네, 그거는 4개국은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수백 명이 되는 거고요. 예, 12개국에 998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개 지역 외에는 대부분 1명에서 7명입니다. 예, 개인 파병으로 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 계속 개인 파병은 국방부 결정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계속 위헌 시비가 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뭐 위헌은 아니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는 법률안 가지고 시행령 가지고 법률안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훈령 따위가 헌법을 뒤집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훈령이 적용될 수 있는 모법은 뭡니까? 지금 가장상위법은 헌법이고 예. 헌법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PKO법이고요. 예. 그 PKO법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지금 훈령에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가지만 맞고 마지막 말씀은 틀렸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 파병이든 군인을 보내는 모든 방법은 세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KO하고 그다음에 다국적군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협의하여서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 세 군데 다 하나도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령을 PKO법을 당겨서 쓰는 것이 어떻게 위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PKO법에는 PKO 유엔에 관련된 그 PKO 파병에 관련된 것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가 연계돼 있지 않은 파병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훈령에 있는 개인 파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모법이 없는데 모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법은 포괄적으로 헌법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연장을 하고 오셨던 것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파병에 대한 기본적인 연장을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입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 대부분 이미 5명이 갔습니다. 저는 이거 위헌 소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헌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5명의 신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참 이 파병 보냈던 모든 사람들의 내역과 출장과 신분을 밝혀왔습니다.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았는데 이번 5명은 절대로 내역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건 국방부가 주관하지 않고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KO법은 아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하고 위임해야 되고 특히 PKO법에서 국방부 장관이 훈령에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의원실에서 지금 누가 파견되어 있느냐 하면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파견되어 있죠. 장관님. 이거는 부인하셨다가 안보실에서 나중에 정정하고 시인했던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5명이 불분명하고요. 왜 지금 우리의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나토에 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까? 이건 이미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리네요. PKO법은 유엔의 PKO 파견에 관련된 것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국적과 관련된 이런 국제 협력과 관련된 파병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10년도에 PKO법이 만들어질 때 이어서 국방부 훈령으로 해외 파병에 관련된 훈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단위에 대한 부대 파병에 대한 것과 이렇게 다국적 협력을 위한 개인 파병에 관한 개인 파병을 훈령에 넣어서 이것들을 보강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질의는 아니고 차관님 방금 이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건지 이제 차관을 하시기엔 좀 역량이 부적절하신 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PKO법이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하위법에서는 뭐든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책입니다. 네. 자, 외교부 장관님.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던 평화유지군 뒤에 하마스가 숨어 있나요? 우리 동명부대 뒤에 하마스가 숨어 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는 얘기에 동의한 적 없죠. 지난 국감 때 제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느냐 했더니 외교부 장관님께서는 장관님이 아시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방산천장은 그 이후에 어떤 무기 수출 제한과 규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방산청에서도 사실상 뭐 관련된 부품이 수출되고 있는 것 등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이- 무기에 대한 제한이 수출 없는 이외에 것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건 다르죠. 네, 수출 이외, 제가 수출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수출 이외의 무기 이전이나 뭐 양도 대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가 아울러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이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뭐 양도나 대여가 되는 것, 이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간에 이 이스라엘 전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동명부대 파견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우리 동명부대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안 설명,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제안을 하면서 드린 외교의 일관성도 최소한 우리가 우리한테 총부리를 겨누는 방식으로 외교와 또 국방정책을, 무기 수출 정책을 취하면 안 되겠죠. 지금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맞지 예, 않는 5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 부상자도 있고 관련된 시설의 파괴도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부대 파견 동의안, 저는 뭐 유니필의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했는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취해야 될 입장, 그리고 또 우리가 무기 수출이나 이전 등에 관련해서 전혀 통제할 법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 조금 전 질의에서도 제가 아연실색한 것이 어떻게 법률안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훈령해서 없으니까 생산했다라는 말을, 그것도 가장 강력한 권력인 군을 관여하는 차관께서 하실 수 있는지,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 퇴치기금 관련해서 장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는데, 국회는 그냥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까? 퇴치기금 결정 다 해놓고, 어쨌든 지금 폐지 법안 올라왔는데, 동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관련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비효율적인 양, 앞서 다퉈 우리 외교부도 한 건 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질병관리청장도 반대하거든요. 지금 뭐 대체 토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장도 사실은 우리 K방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당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역할하기 위해서 코백스에 기여한 부분 등등 보건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년 정말 기재부에 졸라서 읍소해서 받아야 되는 예산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기금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기금을 이렇게 안정적인 재원으로 이해할 수 만들기 위해서 없습니다. 일반 예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를 포함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폐지에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역할에 기대는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이 부응하는 것은 지금 무기를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든지 기타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 등을 통해서 요청받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정말 뒤로 하고 오로지 지금 군사놀이에만 천착하고 있는 외교 같아서 씁쓸한 오늘입니다. 일반 이상입니다. ODA 보건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매번 매번이 매해 아니고 더 안정적이죠. 예산으로 재는 거하고 질병퇴치기금 각 국민들이 부담금 넣는 거하고 어떻게 기금을 만드는 게 그러냐.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회가 지금 동의하지 못한다는데 국회하고 상의 한 번 없이 폐지 법을 만드는 거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동의합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동의합니까? 예, 지령에 하달에 따른 선거구는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차관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 나오시죠.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저쪽으로 나오시죠. 예, 국무장관님, 차관님 예, 차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동명부대에 대해서 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이 미사일로 공격하고 그런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다른 그 평화 유지군이 몇 명 이렇게 다치고 그랬죠.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확전이 되면은 우리 동명부대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뭐 그것이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까지는 가정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예, 뭐 참 무사히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뭐 보인 김에 저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파병돼서 거기서 뭐 전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실제 전투가 있었어요? 사상자가 있어요? 아니면 포로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제 거기 대사관에도 무관이 나가 있고 또 지금 5명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보 파악을 안 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5명이 어떤 5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 이런 정황에 대해서 예. 북한군이 이 전투를 했고 누가 어느 정도 죽었고 뭐 포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초에 뭐로 그렇게 갔어요? 정부 대표단으로 갔던 인원들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 대사관에 무관이 몇 분 계시죠?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는 무관이 1명 있습니다. 한 명 있죠. 그 예. 사람 뭐예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했는지 저희 정보본부가 그런 그런 것들은 것도 파악을 안 무관을 통해서 했어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또 외교부 장관님, 네. 그쪽 대사관으로부터 이런 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죠? 뭐 일반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세세한 그 전장 상황에 관한 보고까지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교부 장관님도 거기 대사관으로부터 이제 정보 보고를 받고 또 국방부 차관 얘기를 보면은 아직은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전투가 아직 이뤄진 거는 같지 않네요. 뭐 전투가 이루어지고 부상자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융합이 돼야 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애매하네요. 아직 전투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국방부 차관님,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거 기간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죠? 예, 뭐 저희가 알기로는 뭐 당선이 되면 뭐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 무기를 뭐 지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현 정부가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그런 발언에 의하면은 좀 더 이 전쟁의 양상을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자죠. 이런 입장이 뭔지도 좀 확인하면서 그런 우리의 이 의견과 또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그렇게 좀 나서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려요. 외교부 장관님네도 그런 말씀드리고요. 국방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요? 국방부 차관. 예, 뭐 그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것들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예, 됐어요. 예, 차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예. 외교부 장관님.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거죠. 이제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뭐 하루 만에 종식시키겠다라는 거는 좀 기대가 되고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경제적인 관세를 모든 나라에게 10%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SMA 방위비 분담금을 뭐 이번 월요일 날 서명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거를 뭐 100억 불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요, 솔직히. 근데 이에 대해서도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 꺼내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자꾸 얘기가- 우리가 먼저
문제를 얘기해서 걱정거리를 만들면 어텐션이 가는 것이고 그걸 또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외교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저도 국제 질병 퇴치 기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 질병 퇴치 기금이 이제 지원을 했던 게 백신 개발 및 보급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코이카에서 하는 뭐 다른 나라의 고속도로나 뭐 이런 걸 인프라를 까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팬데믹 때 이 지원을 받았던 기관들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질병이 퍼지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망 역할을 하는 이제 기금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장관님께서는 아까 얘기하셨을 때 국민 세금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하시면서 보건의료 ODA를 부담 완화가 네. 아니라 조세 세금에서 써야 될 돈을 네. 그런 식의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재부 입장입니다. 왜 우리 질병 퇴치 기금을 그 이노베이트 파이낸스 모델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시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혁신성도 둘째 치고라도 이제 국민 부담으로 치면 사실 국제 질병 퇴치 기금은 국제상공권에 1,000원씩 부과를 하니까 외국인도 포함되는 걸 아시죠? 네. 네. 그 저희가 국제선 여객 중에 내국인 비율과 외국인 비율 차이를 그 비율을 대략 아십니까? 뭘? 네. 그 정확한 지금 현재 통계는 2019년도 통계 코로나 전의 통계 같은 경우는 내국인 비율이 한 60%, 외국인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작년까지 걷어들였던 4,250억 원 중에 약 1,600억 정도를 외국인이 부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를 ODA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금으로 커버한다는 거는 1,600억 원의 그 세금이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폐지해야 합니까? 그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네. 일단 제가 오늘 또 질의가 아니고 네. 그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질병 퇴치 기금이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사실 삼고 안정성을 명분으로 삼는데 네, 거기에 거의 1,600억 원에 가까운 추가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걸 좀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금 폭탄들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여기에 사실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한미 관계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이제 지금의 행정부랑 굉장히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전쟁에 하루 만에 해결하겠다 아니면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 혹은 평화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기 지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군사적 개입을 이제 중단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때도 한국은 무기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지원을 하도록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뱉어놓은 말씀이 어떻게 정책으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내년 1월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고요. 네네네. 그럼 한국은 계속 군사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정책 입장입니까? 아니,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님이나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살상무기 지원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정한다는 얘기였지. 거기에 그럼 평화적인 수단만으로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어떻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여전히 한국이 이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개입 명분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러시아가 한국의 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리 적국인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한 나라이죠. 그럼 우리도 군사적 지원을
그게 군사적 지원의 이게 평화적 수단은 논리가 돼요. 인도적 지원이나. 근데 군사적 개입을 옵션을 열어놓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다른 거고. 나라 군사적 지원하는 나라는 예. 왜 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한국이 따로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맹은 우리가 나토처럼 러시아랑 국경을 나토가 잇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 아니고 동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무슨 이익이 됩니까? 우리 군사적 안정에 안보 안정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유럽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그리고 걸 여실히 저는 증명해 주는 사안이 국민이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이라는 거는 모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 간사님이 남았는데 김영배 간사님 먼저 하시죠. 예. 예, 국방부 차관님. 예, 차관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인 신분의 5명이 아까 갔다고 돼 있는데요. 공식 이름이 뭡니까? 참관단이라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표단입니다. 대표단. 예. 그럼 단장이 있겠네요. 단장이 누구예요? 뭐 그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죠. 대표단이면 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이제 어떤 직위가 어떤 목적으로 왜 갔다 이게 없는 출장은 없잖아요. 예산 세금을 써서 출장 간 거 아닙니까? 대표단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단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단장은 저희 정부 요원들 중에서 편성을 해서 갔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누군지에 대해서 임무 그러면 좋습니다. 대표단의 임무가 뭡니까? 대표단은 현재 관련된 우크라이나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단이라고 하는 게 앞에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대표단이 무슨 대표단이에요? 그냥 한 측 대표단으로 저는 명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방부가 주관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차관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그걸 국방부가 주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어느 부처가 주도입니까? 그는 뭐 다른 정부 부처에서 주도가 됐고 저희 그러면 외교부 장관님? 외교부가 주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국정원인가요?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국정원입니까? 국정원 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외교부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면은 행정안전부일 리는 없잖아요? 문화부일 리도 없고요? NSC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국정원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 정보위에서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상 이거를 파병으로 본다는 국제사회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거 파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대표단 말씀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나토에 브리핑하러 간 대표단 말씀하십니까? 네네. 그건 파병이 아니죠. 파병으로 안 본다 이 말이죠. 아까 국방부 차관도 이제 그렇게 답변했잖아. 자, 그러면 나토하고 EU에 브리핑하러 갔습니다. 정부. 자, 그러면 브리핑하는 대표단 아까 차관이 국방부 차관님 그 대표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죠. 자, 23년도에 외교부 장관님 미국 국방부에서 기밀 문서 유출자가 이제 미국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요. 네. 잭 테셰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소 내용이 뭐냐면은 기밀 문건 유출 및 배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다고 하고 이 기소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출된 기밀 문서가 그동안 장관께서도 위조된 문서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조된 문서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답변한 적이 없고 아마 제 전임자가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조된 문서로 보세요, 장관님? 위조가 아니라 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위조 문서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할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그 포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치명적인 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고민이다. 그래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빨리 포탄을 주는 것이니까 폴란드에다가 33만 발의 포탄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 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이 문서라는 거거든요. 이미 2023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녹취, 그러니까 비밀 문서로 미국 검찰에서 기소된 그 불법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살상 무기를 2023년도부터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정부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거 확인해봐야 돼.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이제 수사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외교장관님.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게 첨단 군사 기술 맞습니까? 뭐 그러리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뭐 예단할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공개적으로도 러시아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표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표명할 때 러시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반응을 무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공개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아는 러시아의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하는 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계속 최소한도 그 대외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지만 제3자라고 하면 거기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것이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의 그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우리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가 일종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억지력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발칵 놀래서 반응하는 것이 한국이 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그건 자기들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그것이 서로의 행동을 좀 억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여러 옵션 중에서 어떤 거는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외교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 그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전달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를 돕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규탄하는 명확한 결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 다음엔 국방부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SCM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왜 빠진 겁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문구 안에 그걸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이 개념에 있어 핵 기반으로 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그 기본 기조가 본문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서의 협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것은 아직 그런 공동의식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SCM 협상에서 그런 거를 담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 우리 언론에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뭐 제가 잘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평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SCM 문안 협의 과정에서는 꼭 외교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실수가 좀 없도록 아니면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3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배 간사님,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럼 윤호덕 의원님 먼저 하시고, 김준영 의원님 하시고, 우리 김영배 간사님 하시고. 예, 하시죠.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코이카의 3분입니다. 시간은 3분. 예, 외교부 장관님, 코이카의 ODA 사업이 금년도에 9월 말까지 집행률이 46.4% 정도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62%, 63% 정도 집행률이 있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대체로 한 30% 정도가 불용되고 또는 이월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는 이게 잘하는 사업은 있는데 또 엉망인 사업들이 있고 또 내년에는 신규 사업들이 제법 들어가 있어요. 이걸 잘 분류하고 또 심사해서 제가 본의원 생각에는 한 20%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차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춰져서 아마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이제 3, 4분기가 됐는데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냥 막 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심사하면서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동포청이 재단에서 청으로 승격됐는데 오히려 동포무 전담 인력이 여러 그 공간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한 7개 정도는 이렇게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과 예산이 좀 확보돼야 돼요. 이거는 한 7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ODA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크라이나에다가 신규 사업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그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심사하고 현실성이 없으면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아까 모법이 없으면 모법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차관님 답변 중에 국방부가 주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정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10월 17일 날 나토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아서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질문하는 질문에 노동 인력일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으시죠? 예, 그것은 뭐 병력인지 또 민간 인력인지에 대한 그러셨어요. 근데 바로 하루 뒤에 국정원과 NSC가 이것을 뒤집고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국방부나 외교부가 지금은 주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는 나토만 간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분명히 그래서 제가 출장 내역과 거기 간 인원을 밝혀줘야 되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갔던 어떤 출장 내역도 지금까지 다 밝혔는데 이번에 밝히지 않는 게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파병 담당자는 다 자리에 있고 무기 관련자만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나토에만 갔다는데 이것도 부정확합니다. 강력하게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출장 내역 반드시 밝혀야지 이게 파병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서 국제법 위반했으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고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걸 자꾸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또 군사적 개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예, 국제법 위반했기 때문에 뭐 저기 적국이 돼야 된다든지 그 논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엔이 승인하느냐. 저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대러 경제 제재만 하는 것만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국격에 맞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사적 개입은 절대로 반대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주로 한국 대사가 누굽니까? 이도훈 대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소통하는데 여기에는 게오르기 대사가 물론 내부에서 소통을 하겠지요. 근데 여론전 차원을 유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한너 채널 외교 채널이 살아 있는데 자꾸 우크라이나 쪽에만 계속 지원을 하면서 북러 협약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한러 관계의 채널이 살아 있는데 이 외교전을 통해 가지고 또는 외교를 통한 여론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자제시키는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러시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런데 이도훈 대사가 지금 모스크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적어도 여론전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존재감이 너무 없습니다. 러시아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걸 주재 대사가 하면 안 되죠. 예. 여기 있는 저희들이 하면 뭘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윤 대통령께서요, 아까 10월 24일 날, 네. 폴란드 대통령 만나시고 나서 그때 우리 장관님 배석하셨죠, 거기에. 네. 우리 상임위에 빠지면서 네. 이제 저희들이 양해를 해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공급은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유연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살상 무기를 지원할 거냐라는 폴란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검토 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들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말씀하시죠.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자, 원론적인 그래서 말씀이십니다. 아까 제가 이제 미국 도청 사건 네. 말씀드렸듯이 김성한 초대 국가안보실장이 이 이문희 외교비서관과 나눈 대화에서 김성한 실장이 먼저 제안하는 게 바로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형식의 살상무기 지원을 사실상 이때 먼저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10월 30일 날 말이에요. 국민의힘 우리 유영은 의원께서 한 인터뷰에서 지금 자기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호크라고 하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할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진위 여부, 사실관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는 말씀. 국방부 차관님, 유영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검토한 적 전혀 없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회의 안건이나 회의에서 거론된 바도 없습니까? 예, 구체적인 묵기에 대해서 논해본 적 없습니다. NSC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NSC에서 이런 내용이 검토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때 장관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건 아마 NSC에서 이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니요. 들립니다. 그 당시에 이걸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NSC에서 논의한 적이 있냐고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확실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IRA 이 법도 폐기를 하겠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고하겠다 등의 경제적 문제부터 SMA,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북한 러시아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아직 분명치 않고요. 종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레토릭일 수도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그런 조약에 의해서 지금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의 사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약과의 연관성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들어봐야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파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는 확인된 것이고요. 그 파병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공개의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가령 북한에서 파병돼 간 인력들이 어떤 정도의 전투에 개입하고 어떤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북한 내부에서의 민심의 동요나 여론의 향배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 또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등장,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아울러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또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 이런 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가도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핵무기에 관련된 기술, 또 뭐 저기 핵 잠수함에 관련된 기술, ICBM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그와 관련돼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많은 자금을 또 주게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데 우리가 손발을 묶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것이고,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제3자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뭐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3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 가관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것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손발을 묶어놓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무책임하기 짝이 있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뭐 살상 무기 놀이 같은 것도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닫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그것은 가장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에 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공개적으로 시그널을 줌으로써 북한과 러시아의 보다 더 긴밀한 관계라든지 쓰시죠. 1분. 들에 대한 제지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김건희 의원입니다. 외교장관님,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연장성산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 중국한테도 잘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북한이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지만 러시아가 그거를 제공하게 되면 러시아의 국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기술을 얻으면 그걸로 무기를 개발해서 그거를 판매하고 각 지역에 그 테러리스트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제 정세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제가 안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사실 네. 북한은 러시아 입장에서 봐도 중국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주고 싶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미래는 대한민국하고 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러시아가 경제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하려면 한국하고도 관계를 갖다 회복하고 개선하고, 이게 또 러시아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압박을 받을 때,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곤란하다든가 하여튼 하나의 또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뭐는 안 하겠다, 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우리가 결국은 그 러시아의 그 대북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을 막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조금 이런 어떤 국제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잘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 김영배 의원님, 예, 마지막 1분, 예,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러시아 북한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정원 차장도 가고 이러면서 먼저 북한 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도 선도적으로 전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불편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에 트럼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불리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게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본인이 러시아 북한 전쟁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나서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문제 포함해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워싱턴 가서 2+2 회담도 했고 한미 양자 장관 외교장관 회담도 했고 거기서 충분히 모든 것에 우리가 조율돼서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있고 전혀 그런 불만이나 그런 표시 없었습니다.